네. 48페이지. 일본을 다녀온 조선 통신사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했고, 조선이 우왕좌왕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 뽑아서 받아지키게 한 거 외에는 잘한 일이 없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일본의 침략을 허용을 했죠. 일본은 준비를 잔뜩 하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조선의 육군은 처음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네, 이렇게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저한테 당하기만 하는 거를 손 놓고 당하기만 한다. 사자성어 들어봤어요, 혹시? 속수무책이라고 들어봤어요? 대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일본이 그 부산에서 별로 크게 저항도 받지 않고 부산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조선의 수도 한양까지 걸어오는데 20일 걸렸다 그랬죠? 20일 걸린 거면은 지금처럼 차도 없고 뭐 대중교통도 없는데 부산이 얼마나 먼 500km 떨어져 있거든요.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무기랑 이런 거 들고 걸어왔는데 20일 걸렸다는 거는 저항이 별로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죠. 그냥 걸어 들어온 거예요. 일본이 조선 쳐들어올 때 내건 명분, 어, 자신들이 여기 쳐들어온 이유는 우리 명나라, 중국의 명나라 쳐들어가겠으니까 길을 빌려달라는 거였죠? 음. 저번 시간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자, 부산을 당시 동래라고 불렀는데 그 동래성에서 송상현이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었죠.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고 죽는 거는 쉽다. 그러면서 얼마 안 되는 숫자로 계속 싸우다가 일본군에게 결국은 전사를 당했죠. 조선이 믿었던 장군은 신립 장군이었어요. 일본이 이제 이렇게 막 올라올 때 그 문경세제 세도 넘기 어렵다는 그 조령을 버리고 탕금대라는 곳으로 일본 군대를 유인했죠. 신립 장군은 기마 전술에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은 일본의 주력 무기가 뭐였어요? 세도 쏘아 맞춘다는 조총이었죠. 그죠? 조총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렀죠? 철푸라고 불렀죠. 일본어로 뭐라고 읽었어요? 대포라고 했죠, 대포. 무대포 이게 기억나요? 네. 그 대포가 일본군의 주력 무기인데 신립장군 생각은 그 조총의 유일한 단점이 뭐죠? 유일한 건 단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장전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한 번 쏜 다음에 다시 장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발은 어떻게 맞더라도 자, 얘네들이 장전할 때 기마 군대가 빠르잖아요. 말을 타고 있으니까. 자, 장전하는 시간에 잽싸게 접근해가지고 조총 부대를 다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전투 전날에 뭐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탕금대 그 벌판이 다 어떻게 돼버렸죠? 네, 진창이 돼버렸죠. 그래서 말들이 푹 빠지면서 이 조총수들한테 그냥 먹잇감이 돼버렸죠. 그렇게 믿었던 신립 장군의 8천 명의 부대가 전멸당하면서 이제 조선이 믿을 것이 없어졌어요. 선조가 수도 한양을 버리고 자, 중국 쪽으로 향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임금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를 두 글자로 몽진이라고 한다 그랬죠. 임금이 어딜 가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은 땅에 막 뭐가 일어나요. 먼지가 일어나죠. 그래서 먼지를 뒤집어 쓴다라는 뜻의 몽진. 선조가 수도 한양을 버리고 몽진을 가게 된다. 몽진 갈 때 임진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 건널 때 배가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사는 백성들이 자기 집 널빤지랑 그 뭐 문이나 이런 것들을 떼어다가 선조의 배를 만들어줬다 그랬죠. 널빤지를 뜻하는 한자가 한 글자로 판이었죠. 판. 자, 선조가 임진강 건넜던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 지금? 판문점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너희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파주 이런 데 가보면은 거기서 망원경 같은 거 이제 있거든요. 위에 높은 그 산 언덕에다. 그 망원경으로 보면 북한이 보인다고. 예. 북한이랑 제일 가까운 도시 파주 얘기를 했어요. 파주에 있는 지명, 선조가 널빤지로 배 만들어서 건넜던 거 뭐라고요? 판문점. 선조가 평소에 자기 아들 중에서 제일 능력 있고 인기 많았던 광해군을 안 좋아했죠. 자, 그래서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을 안 하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했죠. 이렇게 뭔가 임명하는 거를 책봉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책봉. 자, 결국은 일본 군대가 20일 만에 수도 한양을 집어삼켰어요. 자, 한양에 들어와서 일본 군대는 경복궁, 창덕궁은 물론 그 당시 그 한양에 있던 여러 집들이랑 궁궐들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조선 임금들이 묻혀있던 무덤들, 왕릉들 다 이제 파헤쳐가지고 자, 관뚜껑을 연 다음에 거기 임금님 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너희 저 대치동에 혹시 선릉역 알아요? 지하철역? 분당선? 2호선이랑 노란색 분당선 겹치는 선릉역이라고 있거든요. 선릉역 옆에 선정릉역도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9호선이랑 분당선이랑 교차되는? 네. 그 선릉이랑 선릉역, 선정릉역이 있는데 선릉, 정릉이 같이 붙어 있어요. 선릉은 조선시대 성종이란 임금의 릉이고 정릉은 조선시대 그 중종이란 임금의 릉이에요. 근데 일본 군대가 여기를 와가지고 이 무덤들을 다 파헤친 다음에 관뚜껑을 열고 뼈다귀들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이렇게 진짜 사람으로서 만약에 너희 적이 쳐들어서 너희 부모님 무덤을 파헤친 다음에 너희 부모님 뼈를 태웠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한 거죠. 이렇게 입에 차마 담기도 어려운 끔찍한 일들을 가리켜서 만행이라고 불러요. 네.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만행. 일본이 관뚜껑 열고 임금 뼈들을 태운 거는 만행을 저지른 거. 이렇게 표현을, 만행을 저지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육군은 처참하게 패배했지만 믿을 게 있었죠. 수군이 잘 싸웠죠. 그죠? 자, 다른 사람들 다 대비 안 하고 있을 때 일본이 쳐들어올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전라 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네, 잘 준비해 놓은 자기의 판옥선, 네, 판옥선을 가지고 자, 옥포라는 저 항구에 머무르고 있던 일본 배들을 기습해 가지고 최초의 승리를 거뒀어요. 이게 무슨 해전이에요? 옥포해전이죠.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승리예요. 자, 이순신 장군은 일본 군대가 뭘 잘하는지를 알았어요. 선생님 봐봐. 일본은 임진왜란 전에 100년 동안 일본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계속 죽고 죽이고 싸웠어요. 자, 이렇게 치고받고 죽고 죽이고 싸우는 일본의 그런 혼란한 시대를 이 시대를 일본의 전국 시대라고 불러요. 여기서 저는 싸울 전자예요. 자, 여기 질문. 일본은 육군이 강할까요? 수군이 강할까요? 육군, 또 육군이 강할까요? 수군이 강할까요? 수군? 슉군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말해요. 어디 군? 일본은 육군이 훨씬 세죠. 왜 육군이 셌을까요? 그죠? 100년 동안 자기들끼리 계속 죽고 죽이면서 싸우다가 이거를 통일한 게 히데요시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들어봤죠? 반면에 일본은 그 섬 바깥으로 배 타고 나가거나 혹은 그 바다 위에서 자기들끼리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임진왜란때 처음 배 타고 온 거예요.
일본이 섬사람이라 가지고 우리는 수군에 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본군은 오히려 수군에 있어서는 미숙했어요. 잘 배를 못 다루고 어설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 군대는 해전, 그러니까 바다에서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싸우냐면, 자, 접근을 해요. 최대한. 접근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밧줄이나 이런 거 던져가지고 남의 배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다음 배 위에 올라탄 다음에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일본도 칼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어? 맞아요. 백병전. 이게 일본의 전술이란 말. 이걸 백병전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걸 알아채고, 자, 조선이 자랑하는 판옥선 위에다가, 자, 이 나무 판때기를 하나 더 덮었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뭘 박아놨어요? 가시를 박아놨죠. 일본 군대가 멋모르고 그 배 위에 올라탔다가 가시에 찔려서 막 죽고 바다에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배는, 자, 거북의 얼굴을, 자, 뭐, 용의 머리를 이 배 위에다 달아놔가지고 막 불을 뿜기도 했죠. 네. 자, 이 배는 무슨 배? 거북선이었죠. 이 거북선은 사, 시야를 다 막아놓은 다음에 적의 배에다 부딪히는 충파라는 전술을 사용했는데 이 거북선을 최초로 사용한 전투가 사천해전이에요. 그리고 지형을 잘 모르잖아요, 일본 부대는. 그래서 견내량이라는 그 바닷가로 일본 배들을 유인해가지고 하계 날개 모양으로, 자, 일본 배들을 포위해가지고 전멸을 시켰죠. 자, 우리 조선이 일본에 비해서 유리한 거. 조총의 사정거리는 100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천자총통이나 우리 자랑하는 총통 화포의 사거리는 긴 거는 1km에 다다른다 그랬죠. 짧은 것도 200m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 일본 군대가 이제 접근하기도 전에 그 총통을 막 퍼부어가지고 일본 군대를 무찔렀죠. 이게 임진왜란 세계의 가장 대승 중에서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손에 꼽는 무슨 대처?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첩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승리한 전투나 전쟁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이렇게 예상 밖의 수군이 활약을 하게 되면서 일본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죠. 일본은 원래 바다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그쵸. 육군이 막 올라가면 이 백기를 이용해가지고 식량을 가져다 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막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지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길을 몰랐다 그랬죠. 그럼 이 길을 몰랐을 때 이 육지로 식량 가지고 가는 일본 보급 부대를 공격한 부대가 우리 조선의 의병들이었죠. 의병들이 맹활약하잖아요. 이도 저도 안 되겠어요. 지금 이제 육로로 군량 가져가는 것도 안 되고 배를 타고 군량을 보급하는 것도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선택은 여기 무슨 도죠? 전라도죠. 호남 지역을 장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식량을 자체적으로 얻으려고 그랬죠. 전라도로 가는 길은 자, 요렇게 들어가는 길, 내려가는 길, 바닷길이 있었는데 바닷길은 막혔죠? 그리고 내려가는 길은 웅치랑 이치라는 고개가 있는데 여기서 권율 장군이 잘 싸우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도 막혔죠. 자, 그럼 남은 길은 어디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경상도에서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길도 막혔고 바다도 막혔잖아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죠. 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진주라는 성이었죠. 자, 이 진주성에서 일본 군대가 3만 명이나 진주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했는데, 자, 진주의 책임자였던 김시민 장군이 3,800밖에 안 되는 군대로 진주성을 잘 막아냈죠. 자, 그렇게 해서 일본 군대는, 자, 이제 식량을 보급하는 데서 크게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이때 그리고 선조는
제일 그 조선의 북쪽에 있는 도시. 이 도시 무슨 도시예요? 의주죠. 자, 의주로 지금 몽신을 와가지고 자나깨나 명나라의 원군을 기다렸어요. 명나라에선 처음에 원군을 안 보내주다가 정말 조선이 다급하게 요청하니까 원군을 보내주게 됐죠. 자, 이 원군이 이제 오기 전에 선조가 아무래도 자기는 이제 조선을 떠나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누군가 남아가지고 조선의 뒷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죠? 조정을 몇 개로? 두 개로 나눴죠. 자,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랑 신하가 모여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회의하는 그런 장소를 조정이라고 불러요. 왕, 선조죠? 선조와 선조를 따르는 신하들이 이끄는 조정을 대조, 큰 조정. 그럼 왕 바로 아래 2인자가 누구예요? 세자죠, 왕의 뒤를 이은. 세자 누구였어요? 광해군을 따르는 신하들이 이끄는 조정, 군조. 나눈 조정이죠? 자, 조정을 둘로 나누죠. 자, 어린 세자는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 중인 이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일본 군대에게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고 길을 잘 아니까 일본 군대가 물을 만한 산골짜기에 숨어가지고 자, 막 도망가고 집을 잃고 부모 자식이 죽어가지고 막 정신없는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다독이고 점점 사기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가운데 명나라 원군이 조선을 도와주러 왔어요. 처음에 어설프게 들어왔다가 한 번 졌어요. 이거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명나라 군대가 무려 몇만 명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5만 명이 들어왔다 그랬죠. 이여송 장군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일본이 장악한 지금 북한의 수도 평양을 조선 군대랑 명나라 군대가 연합해서 공격을 하죠. 자, 조선 군대, 명나라 군대 연합군을 우리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따라 읽어봐요. 조명연합군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수복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수복. 되찾다라는 뜻이에요. 수복이 뭐라고요? 되찾다. 자, 근데 문제는 네 번에 걸친 전투에서 승리해서 평양을 수복해서 되찾았어요. 근데 명나라가 너무 신이 났죠. 빨리 전쟁을 끝내버리려고 명나라 장군 이여송이 유성룡이나 조선 신하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신나게 남쪽으로 내려갔죠. 자, 그러다 어떻게 됐죠?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크게 졌죠. 이 벽제관은 지금의 고양시가 있는 곳이에요. 고양시는 어디라 그랬죠? 여기 조선의 수도 한양, 즉 우리 서울이 있다면 38선이라면 38선과 가까운 한양 위에 여기가 고향이란 말이에요. 아니, 점이 안 찍힌다. 여기가 고향이에요, 여기가. 네. 자, 여기서 크게 패배하고 명나라 군대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명나라 군대가 이렇게 한양을 다시 찾으러 내려오면 명나라 군대랑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수도로 진격하려고 했던 권율 장군은 졸지에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명나라 군대가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권율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3천 명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일본 군대가 이 권율 장군이 있는 핵산성을 포위하죠. 그때 포위한 군대가 10배가 넘었다 그랬죠. 근데 이때 권율 장군과 조선군이 가지고 있던 신무기 비격 진천매가 있었죠. 이거 심지가 달려 있고 불 붙인 다음에 던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뻥 터지는 거죠. 네. 근데 바로 터진다 그랬나요? 이게 좀 걸린다 그랬죠. 근데 일본 군대 이게 뭐지? 하다가 뻥 터져 죽었다 그랬죠, 많이들? 자, 이 비격진 천례를 이용해서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돼요. 이게 왜 행주라는 지명이 붙었냐는 이런 카더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엄마들 설거지하는 거 본 적 있죠? 설거지 해요, 너희들?
해요? 가끔? 안 해요? 평균 해요? 설거지나 청소나 빨래를 초등학생 때는 배워야 돼요. 그걸 해야지 어른이 돼요. 선생님, 이거는 좀 TMI인데,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선생님 엄마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까지 선생님을 키우느라고 이제 회사 생활을 못 하시다가 아빠만 일하시다가 엄마가 같이 일하시게 되는데, 자, 엄마가 출근하게 돼요. 그러면은 집에 선생님만 남죠. 근데 이제 엄마는 선생님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3시, 4시인데 엄마가 그 집에 오면은 8시, 9시 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럼 그 전까지 엄마가 선생님한테 미션을 줬어요. 청소를 깨끗이 해놔라. 선생님 아빠도 그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죽는다. 선생님이 이제 엄마 오기 전까지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집을. 바닥 쓸고 닦고 설거지를 맨날 하는 거예요. 아, 그게 그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 혼자 사는데 그때 아무튼 설거지 배우고 청소하고 한 걸로 지금도 집을 좀 깨끗하게 해놓고 잘 살아요. 근데 아무튼 그걸 하면 좀 힘든 일이니까 부모님 힘드신 것도 좀 공감하게도 되고, 예. 지금 너희 나이 때 되게 뭐랄까 정신적으로 크는데 되게 좋은 것들이니까 어, 부모님은 너희 키우느라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그만 하지만 아주 큰 소중한 일이니까 하도록 하세요. 나서서. 행주 치마가 뭔지 알아요? 자, 여기 설거지하거나 음식할 때 뭐 튀죠? 퐁퐁도 튀고 기름도 튈 수 있잖아요. 그 튀지 말라고 앞치마 하죠. 네. 튀지 말라고 여기다 뭐 이렇게 뭐 두르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하기도 하지만 예, 너무 많이 튈 것 같으면은 이거 치마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저기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아무튼 요리하시는 분들이 그 치마로 이런 데를 이렇게 슥슥 닦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런 데 닦는 것들을 행주라고 하죠. 들어봤어요? 걸레보다 좀 깨끗하고 수건보다 좀 지저분한 부엌 닦는 행주 들어봤죠? 그래서 이 치마로 기름 튀는 거나 퐁퐁 튀는 거나 뭐 음식물 튀는 것도 막고 요리할 때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걸로 이제 이런데 그 주방 싱크대 같은 것도 닦는 예, 행주 겸 치마 해가지고 그 아주머니들이 하는 걸 행주 치마라고 했는데 이때 워낙 급해가지고 저기 막 아래서 올라오니까 돌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막 식량 같은 것도 막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군인들한테. 그래서 그 행주산성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그 행주 치마에다가 돌이나 아니면은 나를 음식 같은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군인들한테 날라주거나 아니면은 네, 직접 급하면은 돌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던지고 이랬다 그래. 그래서 이 여기 지명이 행주라는 지명이 붙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행주산성, 행주치마. 자, 명나라가 신나게 내려오다가 졌다 그랬죠? 그죠? 전쟁은 와 기세 사기가 중요한데 한 번 져버렸어요. 기세가 확 꺾였어요. 지금 명나라는 조선을 도와주러 온 거지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싸울 마음이 사라졌어요. 일본도 전쟁을 해서 금방 조선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전쟁이 길어지고 명나라가 들어오니까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강화회담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봐봐. 강화회담이 뭘까요? 강화회담? 강화가 뭘까요? 강화. 여기서 화는 화해하다 할 때 화. 화해가 뭔지 알죠? 싸운 사람들 푸는 걸 화해라고 하잖아요. 세은이가 효은이랑 막 싸웠어요. 그럴 일 없나? 싸우기도 해요? 싸운 다음에 풀죠? 안 풀어. 뒤끝이 있어. 그럼 효은이가 와서 빌죠?
잘못했다고. 안 빌어요? 네. 그럼 세연이가 미안하다고 해요? 네, 무서워. 채연이랑 싸운 적 있어요? 형 곁은 못 대들 것 같아. 뭔가. 예전에 싸워본 적 있어요? 형제랑? 싸웠다가 풀죠? 안 풀어요? 아, 사과. 그게 이제 사과하는 거나 푸는 거를 화해라고 하죠? 여기서 강화는 두 나라 간에 그만 싸우자고 화해하는 거를 강화라고. 네.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조선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명나라와 일본 간에 벌어진 협상이죠. 조선은 쏙 빠졌죠. 왜 조선은 쏙 빠졌을까요? 조선은 지금 이 명나라라는 나라를 그 황제의 나라로 모시고 있는 그 아래 국가예요. 그래서 명나라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위기 상황에서 명나라가 도와주러 온 거잖아요. 조선왕은 도망간 거. 아무 말도 여기서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잠시 동안 휴전을 하게 돼요. 휴전. 휴전이 뭐예요? 네, 지금 남한이랑 북한도 휴전 중이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일본이 한양에서 철수하게 돼요. 철수라는 말이 뭐죠? 군대를 물리는 거죠. 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렵사리 한양을 다시 되찾게 됐어요. 자, 일본이 한양을 철수하자마자 제일 먼저 노렸던 곳이 어딜까요? 맞아요. 전라도 지역을 빨리 차지를 해야 돼요. 왜 전라도 지역을 차지해야 돼요? 뭐 때문에? 식량 때문에. 그럼 전라도 지역을 차지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디를 넘어야 돼요? 진주성을 넘어야 되죠. 근데 첫 번째 진주성 전투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일본이 졌죠. 조선이 이기고. 자, 그래서 일본은 이번에 저 진주성을 이번에야말로 꼭 차지해야겠다 해가지고 당시 조선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진주성에 보내요. 자, 이게 2차 진주성 전투예요. 우리 아까 1차 진주성 전투에서 부족한 숫자로 일본 군대를 잘 막아낸 장군이 누구였죠? 김시민 장군이었죠. 이 김시민 장군이 안타깝게도 전투 거의 마지막 날 그 이제 장군이 성 위에서 적을 지키다 보면 이렇게 성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이 어떤지 상황을 봐야겠죠. 근데 전쟁하면은 막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서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하겠죠? 자, 근데 그 시체들 속에 일본군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김시민 장군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시체 사이를 자세히 못 본 거예요. 근데 일본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총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김시민 장군을 쐈어요. 그게 어딜 맞았을까요? 머리를 맞아요. 김시민 장군이 안타깝게도 전쟁 다 이겨놓고 죽어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사람이 죽는 거를 순국했다고 불러요. 네. 자, 김시민 장군은 워낙 어려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을 높여서 불러요. 나라에 충성스럽고, 자, 우리 싸움을 뜻하는 한자가 무죠, 무. 무인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붓을 든 사람들, 펜을 든 사람들을 문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문. 그리고 칼을 든 사람들을 무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충성스러울 충, 네, 무. 그리고 왕 바로 아래 높은 신하를 공이라고 불러요. 자, 김시민 장군은 뭐라고 불리게 된다? 충무공이라고 불려요. 김시민 장군 죽었을 때 당시에 관직이 진주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진주목이라고 불렸어요. 이 목의 우두머리를 목사라고 부르거든요. 김시민은 죽을 당시에 직책이 뭐였다? 진주 뭐였다? 목사였어요, 목사. 지금 서울특별시의 제일 높은 그 정치인이 누구예요? 서울특별시 장이죠, 장. 너희 시장 들어봤어요? 서울시장? 그죠?
이 당시에 진주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주 목사였다고. 김시민 장군이 진주 목사였는데 일본 군대 입장에서는 진주에서 졌죠. 김시민 장군한테 졌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진주성을 얻고 싶었는데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이 김시민 장군을 자기네 연극에 등장을 시켜요. 일본의 전통 연극을 가부키라고 불러요. 이 가부키는 그 여자 역할도 선생님 봐봐. 이 가부키는 여자 역할도 남자가 해요.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막 연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남자가 여자처럼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발 같은 거 쓰고 그다음 뭘 할까요? 화장을 해요. 근데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해요. 화장 해본 적 있어요? 왜 너희 또래 여자아이들 이제 엄마나 누나나 엄마나 언니처럼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할 때 막 화장 뻑칠하는 경우들 있죠. 그래서 가부키 화장이라는 얘기가 아마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있는데 남자 배우가 여자처럼 보이려고 화장을 진짜 하얗게 해요. 네. 그리고 빨간 입술 같은 거 칠하고 나와서 뭐 여자 연기를 하는데 이 일본의 유명한 가부키 연극 중에서 김시민 장군을 이 일본인들 입장에서 악당으로 이제 그린 연극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김시민 장군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쿠소라고 불러요. 모쿠소. 이 모쿠소가 뭘까요? 우리말로. 모쿠소. 목사예요, 목사. 네. 김시민 장군 살아생전에 관직이죠. 네. 모쿠소. 자, 근데 김시민 장군은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근데 김시민 장군 죽은 거를 일본 군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리고서는 휴전회담 중에 저 진주를 어떻게든 우리가 얻어야겠다 해가지고 일본 군대가 그 진주성으로 몰려 들어온다. 이때 진주성을 지키는 군대는 이제 목사가 바뀌었어요. 김시민 장군에서 서예원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서예원, 뭐 황진, 최경회 이런 사람들이 이끈 조선 군대가 딱 긁어서 2,700명이었어요. 일본 군대 얼마 왔을 것 같아요? 10만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저 진주 이번에는 작사를 내겠다 하고 온 거예요. 저번에 못 넘었어요. 3,800대 3만이었죠? 2,700대 10만이에요. 자, 군인들 다 합쳐도 2,700명인데 전투 병력이 아닌 여자랑 아이랑 이런 사람들까지 군복 입고 다 올라왔어요. 성 위로. 어떻게든 막겠다고. 자, 근데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결국은 막다 막다가 성이 뚫리고 자, 일본 군대가 진주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일본 군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넘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성을 넘은 거죠. 우리한테 괴로움을 줬다 이거예요. 2,700명을 모조리 죽여요. 자, 이렇게 해서 진주가 마침내 일본 손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근데 일본이 그 성 안에 있는 여자들, 그 중에서 남자들 술 마실 때 남자들 옆에서 술 따라주는 그런 여자들을 기생이라고 하죠. 남자들 술시중 드는 여자들. 그 기생들 몇몇을 살려줬던 것 같아요. 자, 진주 기생 중에서 논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논계. 이 촉성루라는 곳은 루는 누각을 뜻해요. 누각. 봐봐. 1층 이 옛날 너희 그 양옥 한옥 들어봤어요? 한옥집? 한옥집 들어봤어요? 한옥집에서 1층은 각이라고 불러요. 각. 뭐라고 부른다고요? 규장각 이렇게 불러. 각. 2층은 루라고 불러요. 루. 뭐라고요? 주합루, 촉석루라고 불러요. 2층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루.
자, 술 마시기 좋은 곳은 경치가 좋은 곳이죠. 경치가 좋은 곳은 2층일 거 아니에요. 당시 진주에 술 마시기 좋은 촉성루라는 누각이 있었는데 이 누각에서 일본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겼다 하고 이 진주 기생들한테 술 따르게 하면서 파티를 열고 있었어. 근데 남자들 술 취하면은 정신없죠? 그래 막 해롱해롱 거리다가 예쁜 진주 기생이었던 논개를 끌어안고 춤을 췄어요. 진주 사람들 다 죽여놓고 막 춤을 춘 거예요. 자, 논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춤을 췄어요. 춤을 추다가 그쵸 불쌍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논개가 이 그 왜 일본 장군 하나를 그 축성로에 있는 그 난간 쪽으로 끌고 갔어요. 이런 난간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여자 힘으로 남자 밀었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밀지는 못하고 그 축성로 바로 아래 남강이라는 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자들 반지 가락지라고도 하죠? 이 반지를 낀 다음에 손을 깍지를 이렇게 끼면 이게 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가락지를 끼고 자, 일본 외장을 끌어안았어. 꽉 끌어안았어요. 자, 여자가 이렇게 꽉 끌어안아주면은 남자는 어떨까요? 기분 좋겠죠? 얘 나 좋아하나? 자, 근데 농개가 그 난간에서 이렇게 외장을 끌어안고 옆으로 다이빙을 했죠. 그, 같이 떨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농개도 남강에 빠져 죽고, 농개가 끌어안았던 외장도 같이 축성으로 해서 떨어져서 죽게 된다. 어. 외장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이 농개 전설도 사실은 이제 정사에는 실려져 있지 않고 카더라하고 이야기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무튼 너희 나중에 경상도 진주를 가면은 이 진주는 논개의 도시예요. 진주 남강에 몸을 던진. 자, 이렇게 몸을 던지는 거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 야구에서 공 던지는 사람 뭐라 그래? 투수라고 하죠, 투수. 투가 뭘까요, 투? 투가 던진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목숨 끊는 사람들 자살하는 거라고 하죠.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한다 그래서 무슨 자살이라 그래요? 수신 자살이라고 해요. 몸 신자 써가지고. 자, 논개는 외장을 끌어안고 진주 남강에 수신했다. 네. 남강, 네. 진주에 남강이라는 강이 있어. 우리 한강 있죠? 서울에. 진주에는 남강이 있어. 자, 이제 선조는, 봐봐. 그 의주로 피난 갔던 선조는 이제 일본이랑 어느 정도 강화회담이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제 와우, 한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한양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잿더미가 됐어요. 불이 나가지고 임금님 궁궐에 살아야 되잖아요. 궁궐 이런 게 다 타버린 거예요. 경복궁 탔죠, 창덕궁 탔죠, 궁궐이 아무 데도 없어요. 자, 그래서 선조가 어디 머물게 되냐면 우리 조선 앞에 전기에 성종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성종의 형이었던 월산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월산대군의 사저. 사저는 개인 집이란 뜻이에요. 이 집은 다행히 불타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옛날 왕도 아니고 그냥 왕자가 살던 개인 집에 선조가 임시로 머물게 돼요. 이 집은 임금이 임시로 머물렀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선조 다음 왕인 광해군 때 경운궁이라고 눕혀 부르게 되면서 궁으로 개조가 돼요. 그리고 경운궁은 우리 너 고종이라는 왕 들어봤어요? 조선에? 고종 황제 들어봤어요? 나중에 고종 황제가 이 경운궁에 머물게 되거든요. 아관파천 이후에. 그러면서 나중에 이름이 뭐라고 바뀌냐면 덕수궁이라고 바뀌게 돼요. 덕수궁 들어봤어요?
선조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임시로 머물렀던 월산대군의 집이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거쳐서 뭐로 바뀌게 됐다고 고종이 머물면서 덕수궁이라고 바뀌게 됐어요. 자, 명나라와 일본이 서로 요구하는 게 달랐어요. 명나라는 일단은 일본군 조선에서 다 어떻게 해라? 무조건 필수해라. 니네 나라로 가. 니네 나라로 가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왕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일본 입장에서는 아유, 그런 거 필요 없고 조선에 사도를 할양. 할양은 땅을 빼앗는 거를 얘기해요. 땅을 가져가는. 사도 하면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일본 요구 이거 어떤 요구죠? 조선 땅 반을 달라는 거. 이거 들어줄 수 있는 요구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자, 결국은 일본과 명나라 간의 강화회담은 실패.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서로 어긋나는 거를 결렬이라고 불러요. 결렬.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fail 된 거예요. 일본이 다시 이를 북북 깔고 야, 너희 그렇게 나온다고? 다시 쳐들어와. 자, 뭐 도전을 다시 하는 거 재도전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 다시 보는 거 재시험이라고 하죠. 임진왜란에 이어서 5년 있다가 다시 난리를 일으켰어요. 재란. 근데 정유년에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무슨 재란? 정유재란. 자, 뒤에 그림으로 가볼게요. 여기 요 그림 보시면 되겠네. 네. 자, 요거 조선의 첫 승리 무슨 해전? 옥포 해전. 요 옥포에서 일본 군대 기습해가지고 첫 번째 승리. 자, 우리 조선군의 주력배 뭐였죠? 판옥선이에요. 판옥선. 예. 판옥선은 막 밑에 이 배 밑에가 이렇게 뾰족하다 그랬나요? 넓다 그랬나요? 넓었다 그랬죠? 이 넓은 배들은 느리다 그랬죠? 그 대신에 뭐가 유리하다 그랬어요? 이 도는 게 좋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섬이 많고 회전을 자주 해야 되는 조선 앞바다에서 싸우기는 더 좋은 배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 TMI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배 위에 이 배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거 갑판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갑판. 갑판 위에 계단이 있고 이렇게 위에 뭐가 있죠? 사람이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그 누각이라고 불러요. 누각. 아까 2층을 뭐라고 누라고 부른다 그랬죠. 예. 요런 것들을 요런 누각이 달려 있는 배를 누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누선. 선은 배선자예요. 이 누선 위에 누가 올라가? 누각 위에 누가 올라가? 이순신 장군 같은 대장이 올라가. 그러면 그 대장이 총을 맞지 않기 위해서 부하들이 방패를 들고 옆에서 사방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총을 쏘는 것 같으면 장수는 숨고 그 부하들은 방패를 내밀어서 막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배죠? 거북선. 거북이를 한자로 구라고 부르거든요. 구. 이 배를 구선이라고 부르고 거북이를 귀라고도 하기 때문에 귀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구선, 귀선. 여기서 불을 뿜는다 그랬죠? 그리고 요 아래 충수로 적의 배를 들이받는다 그랬죠? 이거를 충파. 여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 그랬죠? 네. 거북선은 사방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요 사람이 눈만 쏙 내밀 수 있는 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북선이 어디로 나갈지를 알려주는 그 길잡이가 하나씩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일본의 배예요. 자, 이렇게 일본의 배인데 안택선과 작은 배를 세키분해 기억나요? 자, 이 배들은 판옥선에 비하면은
배 밑이 날렵하다 그랬죠? 속도는 빠른데 방향 전환은 불리한 배예요. 일본은 지금 이렇게 끈이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던져가지고 적의 배에 올라탄다 그랬죠? 그리고 싸우는 걸 무슨 전? 백병전. 조선의 주력 무기였죠? 총통이었죠? 사거리가 일본 조총에 비해서 훨씬 길다 그랬죠? 신기전과 네, 화차, 네, 대장군전 이런 것들 비격진천에도 나와 있죠. 한산호대천 모습이 저번 시간에 봤죠, 이거? 비격진천의 모습이 심지에 불 붙여가지고 터트리는 거 이렇게 생겼어요. 안은 화약이 있고 뻥 터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 이게 이제 문제인데 보세요. 1592년이 임진년이에요. 임진년부터 저번 시간부터 선생님 지금까지 얘기한 게 1593년 임진년 그 다음 해까지 1년간을 아주 치열하게 일본이랑 조선이랑 명나라랑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다가 아까 휴전회담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서 전쟁이 처음에 막 그렇게 날카롭다가 어느 정도 조금 사그라들어요. 서로 계속 죽을 듯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거를 소강 상태라고 불러요. 무슨 상태? 소강 상태. 네. 자, 그리고 나서 1594년, 1595년, 1596년 몇 년간 3년 동안 일본이랑 조선이랑 좀 뭐랄까 작은 전투는 있었지만 아주 큰 전투는 없는 상태로 물고 물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요. 자, 일본은 휴전회담을 하는 동안 적어도 조선의 사도는 우리가 빼앗아 가야겠다. 자, 계속해서 명나라에 그걸 요구를 했고 명나라는 물러가라. 자, 그래서 서로 요구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협상이 결국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때 일본이 뭘 했을까요? 조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진주를 공격해가지고 진주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해안가에다가 바닷가에다가 일본이 뭘 쌓기 시작해요. 뭘 쌓았을 것 같아요? 뭘 쌓았을까요? 성을 쌓기 시작해요. 뭘 쌓았다고요? 성을 쌓기 시작한다고. 일본이 쌓은 그 성을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외성. 왜 성을 쌓았을까요? 외성이라서? 네. 일본은 아까 우리 임진왜란 전에 100년 동안 자기들끼리 내전을 안에서 막 싸웠다 그랬죠. 전국시대 동안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전문이 성 쌓기예요. 성 짓는 거. 성을 쌓아서 적이 쳐들어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조선 군대나 명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성으로 들어가서 막으려고 외성을 해안가에다 막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버티기에 들어가. 자,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지나가다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두 부하 중에서 유명한 두 부하가 있다 그랬어요. 상인 출신이고 꽤가 많았던 고니시 유키나가. 자, 사무라이 칼잡이 출신이면서 우직하고 좀 무대뽀 같았던 가토 기요마사. 자, 둘이 사이가 좋았다 그랬어요? 안 좋았다 그랬어요? 둘이 안 좋았다 그랬죠? 이게 조선에도 소문이 나 있었는데 당시 이 고니시가 선조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자,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가토 기요마사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부산 어딘가에 배를 대고 군대를 이제 그 상륙 군대를 배를 댄 다음에 군대를 거기다 내릴 거니까 조선에서는 그 타이밍을 봤다 거길 공격하라는 거예요. 다시 보니 씨가 선조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같은 일본 장군인 가토 기요마사가 부산 어디에 내릴 거니까 그때를 노려서 가토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선조의 생각. 고니 씨랑 가토랑 사이가 평소에 안 좋다며 고니 씨가 진짜 가토를 팔아넘긴 것 같은데?
자, 당시 수군을 책임지고 있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이순신 장군이었죠? 선조가 이순신 장군한테 명령을 내려요. 자, 뭐라고 명령 내렸을까요? 고니시 말대로 가토가 부산 어딘가에 배를 지금 대고 습륙할 것 같으니까 그때를 노렸다가 가토를 치라는 거예요. 자, 이순신 장군이 선조한테 답을 보내요. 자, 그 일본군이 보낸 지금 이거 믿을 수 있는 정보다 아니다? 아니죠. 왜 믿을 수 없는 정보예요? 고니시랑 가토가 사이가 좋든 안 좋든 그건 모르겠고 둘 다 지금 조선의 적들이죠. 그죠? 고니시가 보내준 정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괜히 섣불리 잘못해서 배를 몰고 고니시 말 믿고 가토를 공격하러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떼죽음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순신이 선조 명령을 거부를 해요. 그리고 부산에 군대를 보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조선은 충성을 강조하는 왕조 사회예요.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죠. 자, 이순신은 아무리 잘 싸우는 장군이라 그래도 선조의 부하인데, 선조의 신하인데, 선조의 명령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순신이? 거역한 거죠. 선조가 화가 났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잘 싸우고 있는 장군을, 그죠. 왕명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자, 잡아오죠. 지금 이순신 장군이 어디 타고 있어요? 이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는 이 함거라고 부르는 이 감옥, 이동식 감옥에 갇혀가지고 수도 한양으로 끌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잘 싸운 장군은.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순신 장군은 한양으로 끌려 올라간 다음에 왕명을 거역했다는 것 때문에 역적이라는 오명을 쓰고 하루 동안 고문을 받아요. 자, 고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막 신체를 막 비틀거나 괴롭히는 그런 형벌이죠. 이 하루 정도 받고 그동안 세운 공이 있다 그래가지고 고문을 더 이상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순신은 높은 그 정상품의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을 잘라요. 그리고 장군을 쫄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까 행주대첩 잘 싸웠던 장군 누구예요? 권율 장군 있죠? 권율 장군 밑에 들어가서 쫄병을 하라 그래요. 당시 쫄병들은 이제 그 장군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어떤 결정 권한도 없는 그런 최하 신분인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죄를 졌다는 취지로 이제 죄를 다 이제 씻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시에는 하얀 옷을 입고 이제 그 쫄병 역할하는 걸 백의종군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이순신 장군이 이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백의종군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 대신에 조선의 수군을 이끌게 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구? 원균이. 자, 우리 원균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임진왜란 초기부터 이순신이랑 같이 있었죠. 이 사람 근데 전쟁 처음 났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배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적이 쓸지도 모른다고 괜히 애꿎은 배들을 다 침몰시켜 버렸죠. 그리고 도망갔다가 이순신이 이길 것 같으니까 배 두 척 끌고 와가지고 자기도 공을 세운 것처럼 좀 이렇게 꾸미려고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 이순신이랑 같이 작전 세울 때 항상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늘어놨다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 난중일기에서 원균 욕을 많이 썼다 그랬죠. 근데 그 원균이 이순신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이기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배가 아프고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도 없이 이순신을 헐뜯는 그 편지들을 이 한양에 보내요. 자, 그리고 자기를 이제 높은 관직으로 끌어줄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친단 말이에요. 이순신이 백의종군하게 됐을 때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된 사람은 누구? 원균이 임명이 돼.
자, 봐요. 선생님 봐요. 전쟁이 3년 동안 휴전회담이 전개가 되면서 소강 상태라 그랬죠. 지금 전쟁이 좀 잠잠해진 상황인데 조선이나 명나라나 그리고 일본 군대도 마찬가지인 게 전쟁을 오래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빨리 끝내고 싶었을까요? 빨리 끝내고 싶었단 말이지. 일본은 집에 돌아가고 싶고 조선 명나라는 빨리 저 일본 군대를 몰아내버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더 급하고 더 좀 뭐랄까 간절했던 쪽은 어딜까요? 조선 쪽이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선조가 새로 임명된 원균한테 일본 군대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일본 군대는 당시 이 부산이랑 요 인근 섬에 성만 쌓아놓고 버티고 있었어요. 얘네가 바닷가로 나와야지 싸울 텐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조선 수군이 섣불리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도 조선 정부에서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원균한테 공격해라, 공격해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원균 장군이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이 만들어 놓은 수군 100척 정도를 이끌고 일본군 소굴인 이 부산으로 가요. 자, 부산으로 갔는데 문제는 일본 군대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선군 진격로가 나와 있죠? 부산에 있는 이 일본군 이 배를 먼저 조금 공격하고 유인한답시고 갔는데 여기서 크게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선군이 어떻게 뭐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도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죠. 여기서 지고 쫓겨가지고 도망가게 돼. 이거 사진 잘 봐봐. 예시도. 자,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거를 일본 군대가 쫓아와요. 근데 이 도망갈 때 조선 군대가 무슨 계획이나 전략이 있이 도망간 거예요? 그냥 대책 없이 도망간 거예요. 무턱대고 쳐들어갔다가 한번 깨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일본 군대가 계속 추격을 해와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일본군 추격대에다 따라잡혀가지고, 자, 이 원균의 부대가 이 칠천량 앞바다에서 일본군에게 포위를 당한 다음에 대패를 해요. 이순신이 애써 만들어놨던 배 100척 정도가 일본군 그 화공을 당해가지고 다 불타버려요. 자, 전투에서 너무 크게 지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당시 이 조선군 장군 중에서 배설이란 장군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성이 배씨 이름이 설이에요. 네, 배설. 이 배설 장군이 칠천량 앞바다에서 아무래도 이건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12척의 배를 빼요. 그 다음에 이 배설의 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자, 한산도를 지나가지고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나머지 원균의 배랑 나머지 조선 군대 배들은 모두 다 여기서 다 불타버리고 침몰한다. 자, 이제 이순신이 키워놨던 수군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일본은 그동안 한이 있었죠. 이순신이 여기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로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수군이 다 없어져 버렸죠. 일본 군대는 이제 마음대로 전라도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일본 군대가 전라도로 들어와가지고 이 남원, 그 전라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 전주 이런 지역들을 차례차례 다 차지한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일본 군대 아까 잔인하다 그랬죠. 아까 진주 함락시킨 다음에 진주 사람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 전라도 지역을 계속 차지하려고 그러다 못 차지했는데 이번에 차지하게 됐죠.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려요.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죽일 때 죽인 거 증명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머리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 머리를 가져오려면 잘라야 되죠. 근데 머리가 무겁죠. 그러니까 처음엔 머리를 가져오라고 하다가 머리 말고
이 귀나 코는 어때요? 머리에 비하면. 가볍죠? 그래서 히데요시가 귀랑 코를 잘라오라는. 그래서 일본 군대가 전라도로 들어온 다음에 조선 사람들 귀랑 코를 닥치는 대로 다 잘라. 심지어는 죽인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 귀랑 코를 잘라간다. 너희 그 귀가 아프거나 코가 막히거나 하면은 어떤 병원에 가요? 이비인후과 가죠. 이비인후과 들어봤어요? 이가 무슨 이자예요? 귀 이자예요. 비는 뭐예요? 비. 코 비자예요. 코 막히는 거 비염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리고 인후는 어디? 인후. 목이에요. 목. 후두라고 하잖아요, 여기. 자,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그 조선인들의 귀랑 코를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귀코 무덤이 있어요. 네. 자, 그걸 봐요. 이때부터 그 이런 말이 유행했다 그래요. 너희 그 혹시 뭐 어른들이 뭐 안 좋은 것들, 부정한 것들 저리 가라 할 때 애비 애비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애비야 애비야 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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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에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리 가라 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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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들어보니? 아무튼 이때부터 그런 말이 유행하는데 애비 애비가 이비 이비를 뜻한다 그래요. 일본 군인들이 하도 귀랑 코를 많이 잘라가가지고 일본군 물러가라 물러가라는 뜻으로 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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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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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애비야. 요거 이제 수군이 다 전멸을 했어요. 요거만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봐요. 자, 이제 조선 정부는 다급해졌어요. 원규는 그 칠천량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 배는 몇 척밖에 안 남았어요. 12척밖에 안 남았죠. 조선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수군이 더 이상 일본 군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없애자는 거예요. 자, 원균이 이제 죽은 자리에 이 수군 장군에 다시 임명된 사람이 백의종군에서 풀려난 누구? 자, 수군을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순신 장군이 선조한테 장계를 올려요. 그러니까 선조한테 이제 그 신하가 보내는 왕한테 신하가 왕한테 올리는 그런 편지를 장계라고 부르는데 보세요. 자, 요거 같이 읽어볼게요. 임진년으로부터 읽어봐. 같이 크게 임진년으로부터 5, 6년에 이르는 동안 예지도 읽어. 지금 신에게는 몇 척의 배가 있대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세요. 만일 없애버리신다면 이는 호남은 전라도예요. 네. 전투선이 유명한 제 문장이죠. 이거를 이제 선조한테 보낸 거예요. 선조가 이 얘기를 듣고 수군을 없애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 군대를 맞서 싸울 이제 머리를 짜내죠. 네. 모든 게 불리했어요. 네. 군대도 적고 배도 없고 일본 군대는 일본군 배들은 수백 척이었단 말이에요. 조선군 배는 12척밖에 없죠. 싸울 수 있는 배가. 사기도 떨어져 있고 너무너무 모든 상황이 안 좋았는데 단 하나 유리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일본군에게는 없고 조선군에게는 있는 거. 뭐였을까요?
조선 그 바닷가에 대한 정보가 일본군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죠. 왜냐하면 조선은 자기네 고향이니까. 자, 남해는 섬이 많고 물살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는 그런 구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이순신 장군이 이전에 수군을 맡고 있을 때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놨기 때문에 일본군을 유인해가지고 쓰러뜨릴 만한 장소를 찾아낸 거예요. 여기는 물살이 순식간에 엄청 급해지는 곳이라 가지고 배가 한번 잘못 들어오면은 멀쩡한 배도 자, 이렇게 가다가 뒤집어지면서 완전 배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지는 침몰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하는데 조류가 급격하게 바뀌는 그래서 그 조류가 바뀔 때 마치 그 사람이 우는 것처럼 우 하는 소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이 좁은 병목 구간을 울돌목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울돌목. 자, 그 울돌목, 울 명자 써가지고 명은 운다는 뜻이에요. 이 바다를 뭐라고 불렀어요? 명량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순신 장군 전략은 이 명량으로 적의 배를 유인한 다음에 이 명량이 물길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다가 물길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 교통사고 나겠죠. 이리 가다가 갑자기 이리 가니까. 자, 요쪽으로 일본 군대 배를 유인해가지고 일본 군대를 다 무너뜨릴 계획을 짠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 명량해전 전날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 모아놓고 한 연설이에요. 같이 이것도 읽어볼게요. 15일 개묘 맑음 난중일기 작은 명량의 뭐라고 했죠 이게? 반드시 죽고자 하면은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쵸? 필사즉생, 필생즉사. 네. 자, 이런 각오로 임한 거죠. 계속 읽고 또 말하길 너희 꿈을 꿨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좁은 그 물이 우는 소리가 난다는 요 곳이 울돌목이라는 곳이에요. 뭐라고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돌목? 울돌목. 자, 적의 배는 300척이었어요. 조선 배 몇 척? 싸울 수 있는 배가 12척밖에 없죠. 자, 근데 여기가 워낙 좁아가지고 300척 중에서 133척밖에 못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지금 굉장히 여기가 지금 구간이 좁죠, 여기가. 자, 여기로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렇게 흐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물살이 갑자기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배들이 좁은 곳을 가다가 갑자기 물살이 바뀌어서 반대로 흐르게 되면 이 배들 다 교통사고 나겠죠. 이거를 노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물살이 바뀌기 전까지 적을 여기로 끌어들이려면은 유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유인을 하려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끌고 버텨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 생각은 이렇게 배를 일렬로 늘어서 가지고 적이 공격을 하면은 그거를 좀 나눠 맞으면서 버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저 배가 부족하니까 물고기 잡는 전투용 배가 아니라 물고기 잡이 배 100여 척도 여기 뒤에다가 배치를 시켜 놓고 많은 것처럼 위장을 시켜 놓고 자, 12척이 이렇게 버티고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 계획대로 될 줄 알았는데 자, 전쟁 땅 시작하고 일본 배가 이렇게 오는데 지금 요 배 보세요. 이 배 하나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봐봐, 세연아. 이 배 한 척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혼자. 앞에 나와 있죠?
이순신 장군 탄 배예요. 나머지 배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뒤에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겁이 난 거예요. 자, 원래대로라면 이순신 장군이 자, 진격하면은 이 12척의 배가 이순신 장군 배 옆에서 나란히 이걸 이렇게 버텨줘야 됐다고. 그래야지 적이 공격을 해와도 소위 말해서 집중 공격을 안 받죠. 근데 명령을 내렸는데 이 배들이 겁이 나가지고 300척이랑 어떻게 싸우냐 해가지고 명령을 거부를 한 거예요. 쫀 거예요, 쫀 거. 그래서 이순신 장군 배가 혼자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교전이 벌어졌을 때 이 배들이 이순신 장군 배를 그냥 집중 사격을 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전쟁을 버티고 버티다가 마침내 물살이 바뀌어요. 자, 물살이 바뀌니까 이 배들이 막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막 부딪히고 막 난리가 났겠죠. 침몰하는 배도 생기고. 자, 그제서야 이 대장선이 이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배들이 그제서야 뒤쫓아오기 시작한다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울돌목에서 이 133척이 거의 전멸해요. 다 침몰되거나 수장된다. 바다에 빠져 죽는다. 이게 명량해전입니다. 자, 물이 우는 소리가 나면서 돌아나가는 구간 울돌목. 이걸 한자로는 명량이라고 불러요. 12척의 배로 133척을 이겨낸 기적. 무슨 해전? 명량해전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외롭게 이순신 장군 배가 혼자 나와 있죠?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레전드가 됩니다. 이제 그동안도 이순신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럽고 겁이 나는 대상이었는데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제는 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요. 병이 들어서 본국에서 죽으면서 남긴 말 조선에서 철수하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 있던 조선에 있던 일본 분들이 차례차례 일본으로 도망가기 시작. 자, 근데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또 쳐들어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남은 수군을 모두 이끌고 일본 군대를 추격을 해요. 자, 그리고 이 노량이라는 좁은 요 해협에서 일본 군대랑 마지막 전투를 치러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적의 총에 이순신 장군이 가슴을 맞죠. 자, 그러면서 남겼다는 말 같이 읽어보세요. 자, 이런 말을 남기고 이제 순국을 하셨죠. 네. 자,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거 죽어가면서 이거를 일기에 썼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총에 맞고 이제 목숨이 꺼져가는 순간에 이걸 부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부하들이 듣고 이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나중에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이 남겼다는 말을 징비록이라는 책에다가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싸움이 급하구나. 절대로 내가 죽었다는 말을 적에게 하지 말라는. 내가 죽었다는 거 알면 적이 신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1592년에 시작된 전쟁이 1598년에 끝이 나요. 무려 횟수로 7년간 벌어진 전쟁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과 이 정유재란을 7년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여기까지 할게요.